네, 3주차 인간 발달의 이론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이제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첫 번째 영상은 학습 이론이었고, 두 번째 영상은 뭐였어요? 네, 인본주의였죠. 인본주의.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동물 행동학적 이론이랑 마지막으로 그 생태학적 이론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될, 세 번째 이론 그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동물행동학적 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행동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 여러분들 진화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윈의 진화론. 동물이 그 어떤 단계를 따라서 이제 진화를 해왔다는 그런 학문인데, 그런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동물과 인간의 행동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래도 진화론, 동물, 여기서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인간의 발달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부분이 되게 강조가 되는 게 바로 동물 행동학적 이론입니다. 뭐 동물이든 인간이든 다 포함해서 유기체들은 생물학적으로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뭐가 프로그램 되어 있냐? 생존 기제 행동이 프로그램 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새들을 관찰을 해보면 이제 새들이 알에서 이제 부화해서 어미새를 막 따라다니죠. 네, 그 모습이 되게 귀엽기도 한데 그런 모습은 여러분이 이제 살아오면서 종종 관찰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그 나무에 둥지를 지어 놓은 걸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신기한데 어떻게 새들이 저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건데 저걸 지었을까? 해서 뭐 보금자리를 짓는 거라던가, 그리고 뭔가 번식을 위해서 노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걸 누가 뭐 인간들처럼 막 교육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프로그래밍이 이미 되어 있는 생존 기제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 수 있고, 그걸 이제 토대로 연구를 하는 게 동물 행동학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 행동학적 이론은 그 두 가지 이론을 배울 건데요. 하나는 로렌츠의 각인 이론이고요. 죄송해요. 세 가지. 네, 두 번째는 볼비의 애착 이론, 그리고 세 번째는 윌슨의 사회생물학 이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로렌츠의 각인 이론이에요. 각인은 사실 워낙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거는 아마 잘은 기억 안 나지만 그 중고등학교 때 과학책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에는. 각인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새끼 새가 부화한 직후부터 어미를 따라다니는 행동이고요. 이걸 왜 얘네들이 할까? 얘네들이 왜 갓 태어나자마자 딱 본 대상을 딱 각인을 해가지고 그 대상을 졸졸졸졸 따라다닐까?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 먹이도 얻을 수 있고 위험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신기한 거는 꼭 그 같은 종이 아니어도 뭐 그러니까 얘네들이 부화했을 때 인간을 첫 대상으로 보고 각인을 하면 그 대상을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게 신기한 건데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결정적 시기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나왔던 개념이죠. 인간이 어떤 언어를 배운다거나 성 역할 발달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도 결정적 시기가 나오는데 왜 여기서 나왔냐? 각인 현상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시기에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후 이제 갓 태어나서 초기에 특정한 시기에 이제 어떤 대상에 노출을 돼서 따르면 그 대상에게 애착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시기가 지난 이후에
어떤 대상에 노출이 되면 그때는 애착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그 결정적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다고 해도 이런 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신기한 것 같습니다. 로렌츠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볼비로 넘어갈게요. 볼비. 이제 상담 전공을 하시면 볼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볼비에 대해서는 볼비 학자의 이름이라던가 애착 이론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볼비의 애착 이론에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 필요한 이론들은 상담 쪽에서 많이 배우실 것 같으니까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빠져 있고요. 발달 관련된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비의 애착 이론을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애착이라는 개념이겠죠. 네. 볼비는 이제 아동도 그 동물들처럼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된 행동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된 행동은 왜 나타난다고 했죠?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갓 태어나면 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 소통을 하기 이전에는 거의 이 울음으로 그 양육자와 소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배가 고플 때도 울고, 뭐 자기가 뭐 배설을 했을 때 치워달라고도 울고, 졸린데도 울고, 재워달라고 울고, 모르겠어요. 이게 재워달라고 우는 건지 안아달라고 우는 건지는. 어쨌든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나타내는 이런 행동들은 아동의 생존과 정상적인 발달에 매우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아는 태어나서 양육자, 특히 어머니와 강한 정서적인 유대를 맺게 됩니다. 그걸 바로 이제 우리가 애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착을 맺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된 행동을 나타내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천적인 사회적 신호를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한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애착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양육자를 보고 막 미소를 짓기도 하고 옹알이를 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잡기도 하죠. 막 머리카락을 당기기도 하고 그리고 매달리기, 울기 이런 어떤 행동들이 선천적으로 프로그래밍된 사회적 신호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애착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리고 볼비도 민감한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결정적 시기랑은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동물행동학에서도 그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처럼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 초기의 사회적 관계의 질이 여기서 인생 초기의 사회적 관계적 질이라는 게 뭐겠어요? 애착이겠죠, 애착 대상과의 관계. 이게 이제 발달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 시기랑 좀 다르다는 건 뭐냐면 결정적 시기는 뭐 언어를 배우는 데는 뭐 이때부터 요 사이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면 민감한 시기는 결정적 시기에 비해서는 개념이나 범위가 엄격한 게 좀 덜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볼비의 애착 이론에서는 태어나서 생애 첫 3년이 사회 정서가 발달하기 위한 민감한 시기라고 합니다. 즉 생애 첫 3년 동안 애착 대상하고 그 애착이 잘 맺어져야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적으로 애착 관계가 맺어져야 이후에 사회 정서 발달에서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강의를 계속 혼자 하다 보니까 점점 말이 꼬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용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윌슨으로 넘어갈게요. 윌슨.
윌슨 하니까 갑자기 네, 그 나 혼자 산다 예능 프로그램이 떠오르는데 네. 윌슨은 사회생물학 이론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을 하면 윌슨의 사회생물학 이론은 다인의 그런 진화론에 입각을 한 건데 어, 가장 좀 특징적인 건 이 세 번째에 있는 게 가장 특징적인 거예요. 유기체의 발달에서 부모 세대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더라도 종의 성공적인 번식에 기여하는 쪽으로 유기체가 발달을 한다는 거죠. 이게 좀뭐 서글픈 얘기이기도 한데,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주로 하는 게 사회생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물학을 다시 보면 다인의 이론에 입각해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사회적인 행동을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동물이 보이는 사회적인 행동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연구해서 이게 어떻게 환경의 적응으로 연결되는가를 증명하는 게 사회생물학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유기체가 발달하는 방식이 자기의 생존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뒷세대, 다음 세대가 생존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발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된 이야기고요. 예를 들면 부모가 새끼를 위해서 먹이와 서식지를 주는 거는 기본적이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일이 이제 동물 세계에서는 보통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간의 그 행동의 경우에서도 이런 예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제 교재에 나온 예를 보면 에스키모 문화에서는 그 자식들이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서 떠날 때 식량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나 종족의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전 세대, 그러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 희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몫의 식량을 먹지 않고 남아서 조용히 죽어가는 그런 희생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되게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겠지만 되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결종론이라는 걸 이제 좀 볼 건데요. 유전자 결종론은 이 사회생물학에 나타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유전인자는 매우 이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는데 유전자는 생존을 위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 생존을 보장받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사회생물학에 나타나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은 뭐로 설명할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위험에 처한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건 어떤 어머니의 반응이 있었다.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 적자생존이라는 그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의 생존 가능성을 이제 줄이는 그런 행동을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겠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 네, 자기의 뒷세대, 후세대인 자식을 위해서는 이런 희생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어떤 사회적인 그런 수준에서 봤을 때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인간의 사회에서도 살인을 금지한다거나 근친상간을 금기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뭐라고 할까 번성한다고 하나요? 생존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 사회에서의 문화도 생겨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동물행동학적 이론에서는 세 가지 이론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각인 이론, 네, 로렌츠의 각인 이론. 두 번째는 볼비의 애착 이론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윌슨의 사회생물학 이론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남았어요, 여러분. 강의 듣기가 힘드실 텐데 얼마 안 남고 이제 생태학적 이론만 하면은 발달 이론은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만 집중을 더 해주세요. 힘드시면 중간중간 영상 멈추시고 조금씩 쉬시면서 들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배운 이론 중에 마지막 네 번째 이론,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갑자기 막 복잡한 화면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 학자 이름 계속 헷갈려요. 브론펜 브레너. 네, 브론펜 브레너. 네, 발음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배울 거고, 그리고 또 한 명의 학자가 더 나와요. 네. 그래서 엘더의 생애 이론,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요. 둘 다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한 인간이 발달을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환경, 주위의 어떤 생태계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태학적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거시적인 환경까지의 영향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학적 이론은 그런 환경에서 받는 영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인간의 발달을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가지의 환경 체계가 나와요. 그거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여기 아동, 개인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가장 근처에 있는 그런 환경 체계는 미시 체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중간 체계, 그 다음 그 바깥의 외 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바깥쪽이 거시 체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체계가 더 있는데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체계. 이렇게 5가지 체계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미시 체계는 그 아동에게서 가장 가까운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거는 집이라던가 아동이 학교에 다닐 때 그런 학교의 시설이라던가 운동장이라던가 또는 가족, 친구 이런 놀이터, 유아원 이런 것들이 이제 미시 체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체계는 이런 미시 체계가 아동에게 당연히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중간 체계는 이런 미시 체계들 서로가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기 화살표 있죠. 요런 화살표들이 이루어지는 영역이 중간 체계입니다. 왜냐면 이게 각각 학교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병원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그 영향이 또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외체계인데요. 외체계는 개인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진 않아요. 그만큼 이제 좀 떨어진 그런 체계인데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장된 가족, 이웃, 법적인 서비스, 교육위원회, 가족의 친구, 직장 이런 것들이 외체계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그 바깥쪽인 거시체계는 개인이 속한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습이나 법, 문화적 관습, 하위 문화, 사회계층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체계가 중요한 체계가 또 있는 게 시간 체계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람들 혹은 환경의 변화를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인간 발달을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생태학적 체계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교재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더의 생애 이론을 말씀드릴게요. 엘더의 생애 이론은 그 앞에 나왔던 그 브론펜 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조금 다른 점은 전생애적인 발달. 전생애적인 거 우리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해서 이제 어떤 건지 다 아시죠? 전생애적인 발달을 크게 강조를 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발달 과정이나 결과를 그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를 했던 것은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라던가 역사적인 변화가 인간의 삶의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우리만 해도 코로나라는 커다란 세계적인 그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이것이 저에게도 되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큰 변화거든요. 네. 이렇게 해본 게 처음이고 도전적이기도 했고, 이게 저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요 정도의 이제 영향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엄청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숫자가 많아지면 그 세대의 어떤 패턴이 변화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교재에서 예를 든 거는 구소련의 붕괴, 미국의 대공황, 전쟁 참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생의 발달을 아까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이제 일치하게 사회적인 경로, 전환기라던가 역할 순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생애를 통한 발달의 역정, 그리고 연령에 따른 인생의 과정, 그리고 이게 인간의 그 개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역사적인 맥락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하는 게 생애 이론이에요. 그리고 생애 이론에서 중요하게 이제 제시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상호 의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녀에게 발생한 어떤 문제가 세대 간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자녀가 독립을 했다가 어떤 상황의 발생으로 인해서 다시 부모의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건 바로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 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부모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부모가 갑자기 실직을 한다거나 질병에 걸린다거나 이러면 자녀의 심리적 그런 물리적 환경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 이론은 이런 내용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생애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학적 이론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하진 않고 조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갔고요. 구체적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교재라던가 다른 책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수많은 이론을 2주 동안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정리가 안 되고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하시면 조금씩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론들 쭉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3주차는 이제 별도의 과제는 없고요. 퀴즈가 이제 몇 문제 나갈 거예요. 퀴즈를 좀 하면 조금이라도 이론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퀴즈 문제를 낼 건데 이론의 가지수가 많아서 퀴즈 문항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퀴즈를 내지 않았지만. 그리고 강의 내용에 대한 리플렉션 페이퍼는 이제 주차별로 특히 온라인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 과제는 나갈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온라인 강의를 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이 과제를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도 기한 안에 잘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온라인 강의가 한 번에 동시적으로 접속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학습 기한은 넉넉하게 제가 설정을 해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제는 그날 이제 바로 해서 올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 주에 금요일까지 해서 3주차 과제는 금요일까지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까지로 했었나요? 헷갈리는데 금요일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주차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4주차 때 또 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